안녕하세요. 언더독스 유현석 코치입니다. 지금까지 비영리 스타트업에 대한 강의를 열심히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방점을 찍는 날입니다. 옆에 지금 스타트업 실제 운영하고 계신 두 분의 대표님 모셨는데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서 두 분 하고 계신 일하고 개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멘토리 권기호 대표님부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의 권기효라고 합니다. 저희는 농산어촌 지역의 청소년 또 농산어촌에 관심 있는 도시의 대학생들과 함께 지역에서 놀 수 있는 일 또 돈을 벌 수 있는 일 두 가지 할 일을 만들어내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앞으로의 미래 세대들이 도시가 아닌 곳에서도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있는 비영리 스타트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B2B 대표 김윤지라고 합니다. B2B 같은 경우는 위기 상황에 놓인 가족의 위기 임신부터 자립 지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저희는 그 아기를 키우고 싶은데 환경이 어려운 부모가 아기를 키울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나 자원을 쉽고 빠르게 연결하는 모바일 플랫폼 품을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이제 자립 지원까지 확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가 그 비영리 스타트업 포함해서 약간 창업에 관심을 갖고 계신 청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그 점에서 약간 비영리 스타트업도 예전보다는 많이 증가한 것 같고 인터넷 검색만 해도 많은 자료를 찾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론적으로 접하는 것과 실제 창업을 해서 진행하는 건 많이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분은 어떤 걸 계기로 해서 이제 이런 비영리 스타트업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저는 저희가 만나는 일이나 이런 것들이 뭐 엄청나게 돈을 막 많이 벌겠다 이런 꿈보다도 뭔가 이 친구들에게 도움을 줘야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을 때 이걸 가장 잘할 수 있는 저희가 하고 싶은 일에 가장 적합한 형태라고 생각해서 비영리 스타트업을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저는 처음에 그 버려지는 아기들이 들어온다는 베이비박스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이 있어서 자원봉사자로 활동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도 이제 버려지는 아기들은 계속 들어오는데 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문제를 다시 정의해보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정의했을 때 어떤 솔루션을 만들어야 될지 아이디어를 같이 내보고 거기서 가장 필요한 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부모들이 다 아기를 버린다고 생각했는데 30%의 부모가 아기를 다시 데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모들이 가장 어려운 점이 임신인지 사실을 알고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인터넷 검색인데 사실상 찾을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많지가 않고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베이비박스에 온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솔루션을 그러면은 부모들을 위해서 이제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주는 플랫폼을 만들자라고 했을 때 그걸 사업화하려고 보고 사업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가장 잘 실행하기 위한 법인이 형태가 뭘까 하고 자문을 받다가 이제 사업이나 솔루션을 가장 잘 구현해내기 위한 법인의 형태가 비영리 스타트업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두 분의 질문에서 공통되는 부분이 답변에서 공통되는 게 뭔가 두 분이 하시려는 일을 실현시키기에 가장 적합한 형태가 비영리 스타트업이었다라는 말씀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이제 읽고 있는 책 중에 그 알랭 드 보통이 쓴 일의 기쁨과 슬픔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있는 구절을 하나 좀 제가 가져왔습니다. 잠깐 읽어볼게요. 일이 의미 있게 느껴지는 건 언제일까? 우리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자아내거나 고통을 줄여줄 때가 아닐까? 라는 문장이 이 책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 두 분도 마찬가지로 뭔가 일을 하시면서 기쁨을 느낀 순간도 있고 슬픔을 느낀 순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은 좋은 자리니까 이럴 때 난 그래도 되게 기쁨을 느꼈다 하는 순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의 보람과 관련된 기쁨이라고 하면 당연히 저는 이제 청소년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성장하는 모습들 예를 들면 저희가 강화에서 정말 아이들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했는데 프로젝트가 끝나고 났을 때 기호쌤 어저께까지 보던 강화랑 오늘 보는 강화는 뭔가 다른 것 같아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막 짜릿하고 보람이 있죠. 저도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돕고 있는 부모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분들이 이제 성장을 계속 해 나가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가장 보람되고 이제 짜릿한데요. 이제 위기 상황에서 이제 갈 곳이 없어서 떠돌아다니면서 도움을 청하다가 또 성매매 제안도 그러니까 도와줄 테니까 대신에 성매매를 해달라 이런 제안을 받는 분들을 위기 임신 구간에서 연결이 돼서 긴급주택으로 이제 연결을 하고 그분들이 안전하게 출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자립 지원까지 이제 연결을 했을 때
부모들에게서 오는 그런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김윤진 대표님께 약간 이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 제가 이제 알기로는 2015년부터 이제 사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때랑 비교하면 지금이 그래도 뭔가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거나, 뭐 제도가 좀 발전한 게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느껴지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활동을 시작할 때만 해도 그때 이제 베이비박스에 관련된 언론 보도를 검색을 해보면 그 밑에 댓글에 정말 대다수가 그 베이비박스에 오는 부모들을 욕하는 글이나 뭐 성적으로 문란하다, 가장 무책임하다, 그리고 이거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범죄고, 그래서 베이비박스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막 이런 논쟁으로 이제 이어지는 댓글이 대다수였는데, 요새는 이제 저희의 활동이 보도된 기사나 아니면 대부분의 댓글에 이제 부모들에 대한, 그들이 처한 상황을 좀 더 이해하거나 아니면은, 생명을 지키고 출산을 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응원하는 댓글이 좀 되게 많이 눈에 띄어서, 그래서 인식이 조금씩 계속 바뀌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책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일례로 예전에는 비혼부의 경우에 아기 출생 신고를 하려고 하면은 엄마의 인적 사항을 전혀 모르는 경우에만 출생 신고가 가능했거든요. 그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잘 맞지 않는 정책이었었는데 이제는 법이 그래도 조금은 바뀌어서 그 아이의 엄마가 출생 신고를 거부할 경우에는 비혼부가 이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조금 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되게 큰 역할을 해주신 것 같아요. 사회가 하나씩 변하는 것 같고, 그 옆에 계신 공기호 대표님께서도 저랑 이제 처음 알게 된 게 그 사회연대은행과 언더우스가 함께 진행한 상상 스타트업 캠프에서 이제 만나게 됐는데, 지금 이제 관심 갖고 계신 주제 자체가 듣는 순간 뭔가 이분이 그러면 약간 지역 청소년 출신인가?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실제 그러면 어떤 생활을 해오셨나요? 청소년 때는? 어떤 지역에서? 저도 국민학교 세대였다 보니까 그 시절에 대학생들이 해야 되는 필수적인 코스가 농활이 네네.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농활을 내려갔었었고, 농활에 갔을 때 아이들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이제 이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해봤을 때 저랑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란 친구들과 교류하고 이야기하고 앞으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재밌다. 그랬을 때는 나와 다른 환경에서 자랐다면 나와 다른 어떤 목표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자란 친구도 고흥에서 자란 친구도 서울에 있는 대학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는 거에 있어서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이 친구들하고 다른 방향의 삶에 대해서 고민을 그때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네. 사실 요즘에 이제 워낙 창업을 권하는 사회이기도 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많다 보니까 또 창업이란 단어 자체가 주는 약간의 좀 있어 보이는 느낌?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두 분은 실제 이제 창업을 하시는 입장에서 사실 그럴 거 멋있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실제 약간 뭐랄까 대표로서의 하루의 일과가 어떠한지 살짝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뭐 워라벨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워라벨은 거의 뭔가 라라고 하는 게 없는 것 같고요. 창업이라고 하는 면이 다른 사람들한테 권하면 하지 마라고 장난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여전히 돌아간다고 하면 한 번 더 해보고 싶을 만큼 매력적이고 재미있는 건데 지금은 제가 하는 일이 재밌다 보니까 뭔가 일과 나의 다른 삶에 대해서 분리하고 싶은 마음조차 없는 게 지금 재미있는 저의 상태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창업이라는 게 멋있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이게 지속적으로 일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뭔가 사업적으로 이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창업이 된 것 같아요. 어떤 다른 선택지를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하지만 나 자신을 나를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재밌어서. 그렇죠. 좀 전에 이제 워라벨 말씀하셨는데 제가 농담 삼아서 그냥 워버벨이다. 워크앤워크 밸런스를 찾아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있죠. 네. 이게 약간의 현실이지만 하지만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제 다른 방면으로 충족시켜주는 요소는 분명히 있다. 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힘들죠, 사실은. 이제 조직 운영하시는 거 참 힘든 일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점에선 그래도 비영리 스타트업을 하는 게 참 좋다. 이런 이유에선 정말 괜찮다. 하는 게 있을까요? 사람들 때문에 힘든 적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일이 잘 안 풀려서 힘든 적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가 저한텐 지금 이 섹터에 남아있는 가장 큰 원동력인 것 같아요. 물론 일이 재밌는 것도 있지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일,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있었을 때, 이 사람들은 정말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실행하는 사람들. 이걸 어떻게 하면 돈으로 만들까, 이런 고민보다도 우선 당장 뛰어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은 제가 저를 이 바닥에 묶어놓는 가장 큰 원동력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옆에 계신 김유지 대표님도 그런 분 중에 한 분. 제일 큰 그런 사람 중에 하나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워낙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시다 보니까 또 이제 알아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제 제가 알기로는 네, 권기호 대표님은 그 아름다운 가게에서 하고 있는 FT 펠로우에 선정되셨고, 최근에 김윤지 대표님께서 또 카카오 임팩트 펠로우로 선정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뭔가 이런 게 선정됐을 때 사실 스스로 느끼는 어떤 자부심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혹은 외적으로도 다른 분들이 두 분을 바라보는 시선이라든지, 뭔가 뭐 말투라든지 아니면 뭐 미리 축하해주거나 그런 변화를 좀 느낀 게 있으세요? 사실 멘토리는 저희도 16년도부터 동아리처럼 사이드로 활동했던 때고, 그리고 거기에서 프로그램이랑 뭐 이런 것들은 좀 달라지긴 했지만 같은 일들을 계속 해오고 있었어요. 그때도 90명이 넘게 있었고, 지금은 160명 정도긴 하지만, 그런 일들은 어떻게 보면 내 그 일은 그대로였는데, 어떤 사람들, 어떻게 보면 저희를 품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저희의 인지도가 확확 올라가는 걸 좀 느끼기는 해요. 그런 면에서 뭐 아산나눔재단의 파트너십원에 선정됐을 때, 그 다음에 아름다운 가게에서 펠로우에 선정됐을 때, 이럴 때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응원도 받고,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더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자부심이 생긴 건 좋은데, 저희가 다니는 게 농산어촌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서는 잘 몰라요. 네. 네, 그래서 서울에서의 인지도는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펠로우십이 이제 추천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저희 활동을 지켜봐 와주신 분이 추천을 해주셔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로도 사실 굉장히 큰 지난 날들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나 그런 그것만으로도 보상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되게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됐다고 주변에 몇몇 지인들한테 알렸을 때 정말 저보다 더 기뻐하고 약간 우리들이 지난날 노력했던 그거의 보상인 것 같다고 같이 얘기해줘서 그게 진짜 제가 오히려 더 감동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저는 사실 갓 선정이 돼가지고, 밖에서 보는 인식이 많이 달라졌는지 막 느낄 새가 없이 지금 일이 너무 많고 바빠서 좀 그런 것 같기는 해요. 네. 앞으로 많이 느끼시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이제 좀 진부할 수 있지만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이제 매체가 많이 바뀌고 있지만 그래도 약간 책이 주는 어떤 느낌적인 느낌이 또 있잖아요. 두 분 입장에서 뭔가 약간 비영리가 됐건 어쨌든 창업이 됐건 뭔가 시도하려고 할 때 이런 책은 읽어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하시는 게 있을까요? 냉정한 이타주의자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윤지 대표님도 마찬가지일 텐데, 저희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좋은 일 하시네요라는 말이다 보니인데, 그 좋은 일을 하는 정말 선한 친구, 좋은 일을 하려고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비영리 스타트업 이런 것들에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진짜 좋은 일을 제대로 하려면 이걸 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막연한 선한 마음만으로는 이렇게 선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그 책이 그 질문에서는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네. 저는 사실 창업이라는 게 비영리든 영리든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그걸 사업으로 풀어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문제 정의를 잘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제가 영향을 예전에 많이 받았던 책은 어댑티브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문제 진단을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거기서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그거를 파악해보고 파보는 그런 연습을 많이 시키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에도 이제 진저티 프로젝트에서 번역을 해서 그 책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추천드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사실 언더독스가 교육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분야도 문제를 정의하는 건데, 이게 저희가 짜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뭔가 또 통하는 게 있으니까 참 뿌듯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권해주신 책은 같이 읽으시죠, 저랑. 네,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살짝 말씀드렸지만 이제 권기호 대표님은 사회연대은행하고 또 인연이 있으시죠. 상상 스타트업 캠프를 참여하셨고 김윤지 대표님도 또 사회연대은행에서 멘토링을 받으신 경우 있으시고 약간 이제 특히나 비영리 쪽 일을 하시면서 우리도 잘해야 되지만 사실 이런 이해관계자들 같은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잘 지내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두 분의 약간 그런 네트워크 구축의 노하우 그런 게 있을까요? 정말 많은 도움이 필요했었어요. 일을 함에 있어서는 돈을 벌어야지 되니까. 그런 면에 있었을 때 저희가 비영리, 그때 스타트업이 아니었지만 비영리 세계에 이제 재단이나 종교의 어떤 백그라운드 없이 젊은 청년 혼자 이걸 시작하려고 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들이 필요했는데 그때는 뭔가 이건 비영리만의 뭐 비법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그 분들에게 콜드메일을 그냥 뿌렸어요. 특히 지금은 없어졌을 텐데 전경련에서 사회공헌 백서라고 하는 걸 항상 발행을 했고 그 몇백 페이지 되는데 읽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우리랑 비슷한 일을 하는 곳에다가 보내고 뭐 아쇼카 재단, C 프로그램 이런 데 대표 메일에다가 저희를 만나고 싶다라고 보내고 그렇게 해서 그때는 되게 적극적으로 찾아갔던 게 그 인연이 되게 지금까지 가장 큰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저희가 B2B를 설립하기 전에 베이비박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이제 몇 년간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지금도 그렇지만 문제 해결 접근 방식에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회 구성원 참여를 해서 이 문제 해결을 같이 해나간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 데이터 분석을 해서 뭔가 새로운 그런 알게 되는 점들이 생겼을 때 그거를 알리는 뭐 공유회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문제를 다시 정의해서 그 솔루션에 대한 아이디어를 같이 아이디에이션하는 워크숍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솔루션을 정했을 때 그 솔루션을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같이 만드는 작업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에 있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참여를 같이 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알리게 되고 그 사회구성원들의 이 문제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게 되고 그랬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희도 사회연대은행이나 아산나눔재단이나 지금은 아산사회복지재단의 지원을 받고 이제 성장을 해왔는데 각기 프로그램들에서도 뭐 멘토링이나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자문을 받게 하거나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좀 더 쉽게 이제 뭔가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자문을 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제 비영리 관련된 뭐 교육도 저도 했고, 이제 관심 있는 분도 만나다 보면 항상 좀 이제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비영리라고 딱 할 때, 그거 돈 못 버는 거 아닌가요? 그런 질문을 사실 가장 많이 받는데 두 분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실제 그거에 대한 약간 진실 혹은 거짓? 아니면 실제가 이러하다. 네. 꼭 그렇지만은 않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비영리라서 돈을 못 번다라고 하는 인식은 우리 예전 기성세대들, 우리 선배 세대에서 굉장히 우리 스스로를 올가맨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비영리 활동가가 뭐 만약에 벤츠를 타고 다닌다거나 연봉이 억이 넘는다거나 이런 것들 상상할 수 없는 거를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희 스스로를 굉장히 올가매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지원 사업 같은 데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끼쳐서 특히 비영리 지원해주는 사업들은 인건비 편성이 진짜 힘들어요. 특히 국가 사업 같은 것들을 따온다고 하더라도 보통 영리법인들은 위탁을 받을 때 수익을 잡을 수 있지만 비영리법인은 수익 잡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로만 항상 써야 되고 그래서 제가 항상 느끼는 부분이지만 뭔가 영리법인들의 대표님들은 자기를 기업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경영을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비영리 조직의 이제 대표님들은 우리를 단체라고 이야기하고 운영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그 차이가 누군가가 10억을 주면 경영하시는 분들은 그걸 100억으로 불릴 생각을 하지만 운영하는 사람들은
12달로 쪼개서 12월에 빵원으로 만들 생각만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계속 쌓여와 있었어서 돈을 못 번다? 앞으로 뭔가 준비하기 어렵다? 그런 게 아닐까. 그리고 저희 조직도 어떻게 보면은 그러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이 섹터가 저희가 돈을 벌어서 저희 혼자만 지금 자생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돈을 못 번다라고 하는 거에 어느 정도 동의는 하는데 이게 저희 혼자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사람들이랑 이런 부분들이 되게 힘들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섹터 자체에서 이제 지원 사업의 대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가 쓸 수 없거나 아니면 제약이 너무 많아서 일은 사실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하는 건데 사람에 대한 투자가 너무 인색한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비영리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재단이나 아니면은 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뭔가 ESG나 CSR 차원에서 이런 일을 해달라고 연락이 와요. 근데 저희는 너네는 원래 그런 데 하는 데잖아. 너네는 원래 좋은 일 하는 데잖아.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는 엄연히 조직 차원에서 전문성과 많은 시간과 그 노력을 들여서 일을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정당한 재정적인 보상을 할 생각을 그 개념 자체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이 제가 경험을 했었어요.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나의 재능과 시간을 쓰는 그런 사람들이 뒷세대들은 내가 걸어온 길보다는 좀 더 수월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섹터 전체에 대해서 뭔가 인식이나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정당하게 보수를 받아야만 하고 전문성을 엄연히 가지고 하는 일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야 비로소 이게 사업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그냥 저의 비싼 취미. 네. 네네. 이게 뭔가 약간 흐름이 바뀌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이 이제 섞이는 기간인 것 같아요. 처음 말씀하실 때 이제 처음에 사실 비영리 스타트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을 때부터 두 분은 활동하신 거고, 이제 그게 차츰차츰 정리가 되면서 이제 이런 개념까지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 만드시는 두 분이 상당히 일조하신 거라 생각하고, 이제 더 이쪽 영역에서 새로움을 추구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생길 때 또 다른 방향의 또 해결책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좀 희망도 좀 가져보게 되는 하루가 되네요. 사실 아까 이제 단어 중에 젊은 친구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영상 자체가 그런 젊은 친구들이 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드는 영상이기도 해요. 그래서 혹시나도 정말 그 젊은 친구들 중에, 나도 한번 비영리로 뭔가를 해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래도 이러이러한 건 좀 준비하고 시작하면 좋겠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문제정의 것도 중요한데, 그 외에도 좀 이런 거는 꼭 미리 생각하고 공부하고 준비하자 하는 게 있을까요? 이제 이 섹터에 막 관심을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 젊은 친구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비영리 세계에 올 때 조금 저보다는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비영리 활동가가 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했다 보니까. 그 준비는 어떤 거냐면, 비영리에는 전통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라거나 어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드는 후원을 받는 비영리 모델이 있을 거고, 그게 아니라 꼭 누군가를 불쌍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어떤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일을 할 수 있는 비영리 모델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이 두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자기가 어떤 길을 가겠다라는 거 정도는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한 갈피를 못 잡아서 후원을 받아야 되냐? 우리 농산어촌에 산다는 것만으로 가난한 게 아니고 불쌍한 게 아닌데, 근데 후원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저희 스스로도 납득을 못한 부분이 있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보고 들어왔으면 저희가 겪었던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들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건 편집하셔도 되는데 준비를 하면 너무 많은 걸 알게 되면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정말 이게 화면으로만 보시다 보니까 약간 이제 생동감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두 분께 약간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영상 보신 분 중에 너 정말 저 대표님 만나보고 싶다 하는 분이 계시면 만나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언제든지, 네, 좋아요. 네, 이런 고민을 같이 할 수 있다면, 네. 네, 고맙습니다. 만나주실 거죠? 네. 너무, 네.
정해놓고 질문 드려서 죄송하지만, 네, 충분히 뭐 그런 마음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또 이제 관심 갖고 또 요청 주시면 충분히 또 좋은 조언 해주실 분들이니까 앞으로도 더 이런 비영리 섹터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네, 언더독스 포함해서 사회연대은행, 알파라운드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자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